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더 알차게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투자 브리핑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에 맞춰서 든든한 한 끼 대접하도록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술은 진화했지만 글쎄 이걸 갬성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갬성은 뒤처졌다. 자, 편다송 아나운서 혹시 연상되는 브랜드 있으세요? 기술은 좋아졌는데 네. 감성은 뒤쳐졌다요? 갬성. 감성은 뒤쳐졌다. 네. 어떤 브랜드죠? 네, 바로 세계적인 브랜드, 스포츠카의 브랜드죠. 페라리가 고객들로부터 받아온 컴플레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런 불만이 있는데도 음. 여전히 페라리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감성적인 요소가 투자 매력을 더 높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컴플레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네. 거고. 그래서 오늘 밥보다 투자 하나 이번 주 코너죠. 공부 하나 코너에서는 도연수 PB와 함께 도대체 이 페라리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됐는지 사사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수 PB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현수 PB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도연수 PB님 지난번엔 에르메스, 맞아요. 이번엔 페라리. 맞습니다. 명품 브랜드로 밀고 나가시는 건가요? 제가 사실 산업 내에 명품 기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으로 에르메스와 페라리에 대해서 가져왔던 거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중에 정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오늘 새벽 5시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페라리가 좀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투자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공부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복귀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신상을 공개했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맞습니다. 명품을 자주 보게 되다가 맞습니다. 에르메스를 보게 됐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페라리는 있는 페라리도 네. 와이프랑 네. 저번 달에 F1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 사실 뭐 맥라렌부터 시작해서 람보르기니, 뭐 BMW 등등 정말 유명한 차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압도적인 게 페라리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궁금증이 맨 처음에 생기게 돼가지고 오늘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최근에 뭐 이적한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적한 선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앞에서 좀 장표 네.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F1 더 무비가 저번 달에 개봉을 했는데 네이버 평점 기준으로 한 9점이 넘고요. 그리고 IMDb라고 그 공식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7점을 놓으면 보통 되게 재밌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이 F1 더 무비 같은 경우는 7.9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의 정말 최고 스타죠. 브래드 피트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페라리가 F1에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950년대부터 출전한 유일한 팀이어서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네, 않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F1에 개근상.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같이 드리면은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표 한번 네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 보시면은 F1이란 뭐냐 사실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F1은 사실 제한된 규격 내에서 가장 빠르고 비싼 자동차 경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 딱 10개 정도의 팀만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개 팀에 2명의 드라이버만 참가를 하고요. 한 시즌 내에 보통 20개국에서 24개국 그리고 경기도 20개에서 24개 정도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벨기에 그리고 헝가리, 네덜란드 올해 진행되고 있는 F1 대회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사실 제가 오늘 페라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게 역대 최강팀이에요. 역대 최강팀이고 그 수상 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F1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받는 상이 있고요. 팀이 받는 상이 있거든요. 근데 팀이 받는 상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F1은 팀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공신력이 높아요. 근데 이 대회가 그 팀 상을 줬던 게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을 줘서 한 67번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16번 역대 최다 상을 받은 게 페라리 팀이어서 사실 충분히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가져왔고 F1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페라리의 태생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엔초 페라리의 신조 자체 중에 하나가 레이싱에서 이기면 차는 저절로 팔린다. 그러니까 레이싱에 집중해라. 근데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F1 기술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의 페라리의 글쎄 고객들의 컴플레인 중에서 네.
그러니까 모태가 기술력은 넘버원 오케이. 맞아요. 근데 감성이 약하다. 이런 게 있는데 여전히 모태는 그래도 레이싱에서 이기면 맞습니다. 팔린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감성이 정말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이적 관련돼서 얘기를 네. 해주셨었는데, 레이싱으로 따지게 되면요. 그 레이싱계에 호나우두가 미하엘 슈마허라는 정말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은퇴를 하셨고요. 레이싱계에 메시인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장표 같이 보시면은 루이스 해밀턴이란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고요. 제가 가져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작년까지는 벤츠 소속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페라리 소속으로 뛰게 됩니다. 근데 이게 페라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페라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분을 밀어주고 있는 모든 스폰서십이 다 이동을 할 것이고 브랜드 가치가 모두 다 노출이 될 것이고, 또 페라리 같은 경우가 레이싱 드라이버의 피드백을 받아서 차량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양산차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 조금 더 성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벤츠가 이 선수를 페라리한테 뺏긴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적료가 거의 수천억인데 어떤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벤츠에 되게 오래 있다가 이번에 페라리로 옮긴 만큼 내부적인 사정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를 뺏겼군요. 맞습니다. 정말 완전한 스타죠, 이분. 네, 오늘 본격적으로 페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일단 페라리와 동종업계가 있다면 글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딱히는 없는데 그래도 살펴보면 국가별로 대표 브랜드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미국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의 주가는 어떤지, 뭐 네.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페라리는 과연 주가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쭉 이어서 페라리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표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죠. 포드입니다. 포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차트를 5년치로 모두 다 동일하게 가져왔고요. 현재 시가총액 한 66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밸류가 다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라는 게 호황기 때 차가 잘 팔리면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가고요. 불황기 때 차가 잘 안 팔리면서 실적이 안 나오면 주가가 빠집니다. 사실 전형적으로 다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당연히 포드가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링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중에서 GM을 하나 가져왔고요. GM 차트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사실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이걸 어느 순간 투자해야 된다,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자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요. 네. 아까 이 앞에 포드 차트랑 GM 차트가 좀 다른데요? 맞습니다. 포드는 속된 말로 계속 기고 있고, 맞아요. GM은 최근에 시세를 좀 냈는데요. GM 차트. 네. GM은 최근에 나왔던 차 중에 뭐 캐딜락의 모델들이 되게 많이 잘 팔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중에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이제 스파크랑 말리부를 만드는 쉐보레가 있고요. 시에라나 유콘을 만드는 GMC,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캐딜락인데 최근에 차량 판매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제 실적을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차가 일단 잘 안 팔립니다. 그게 사실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드 약간 좀 딱딱한 이미지가 좀 그렇죠. 있네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F150 픽업 트럭 정도인데 네.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좀 체감하기 좀 어렵고, 미국 쪽으로 갔을 때도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수요를 조금씩 계속 뺏기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유명한 오늘 실적 발표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사실 밸류를 같이 매기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율주행 전기척축 밸류를 받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포워드 기준 PER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평균 포드가 한 3%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정말 많이 나와봤자 8%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른 기업이다. 다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테슬라 차트는 좀 같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쪽은 이제 BYD가 사실 가장 대표적이죠. BYD 같은 경우에는 아토3, 돌핀과 같은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를 제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쪽으로 테슬라가 정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후발 업체를 봤을 때 제가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를 보니까 사실상 많지는 않고요. 가장 패스트 팔로워라고 볼 수 있는 게 BYD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공부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물론 잘 받고 있지만 산업 특성상 차량 판매에 좀 연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물론 주주환원이나 이쪽으로 사실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통 그 자동차 산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진한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 뭐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등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 가장 큰 기업이 도요타였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도요타가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 300조 원 정도가 되고 가장 높을 때가 한 600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1년당 차량 판매량이 도요타가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여전히요? 맞아요. 혹시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 드리는데 몇 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컨닝 할 페이지가 없나요? 일부러 제가 안 넣습니다. 1000만 대? 맞아요. 진짜요? 한 11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오. 맞아요. 그 정도가 되고요. 2등 폭스바겐이 한 900만 대 정도가 되고 3등 현대차가 한 720만 대 정도가 돼요. 근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과연 너가 말할 페라리는 몇 대를 만드냐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IR 자료 기준으로 좀 찾아보니까 1년 기준으로 여기 차를 만드는 게 정말 적어요. 13,752대만 딱 작년에 만들었더라고요. 1000만 대를 파는 토요타와 네, 한 10,000대 팔리는 페라리. 맞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타까지 쭉 보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서는 토요타가 상당히 포지셔닝 한 건 맞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페라리를 다룰 거잖아요. 맞습니다. 궁금했던 건 유럽이에요. 맞습니다. 유럽은 페라리 말고 어떤 브랜드가 있죠?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제가 앞서서 F1 영화도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유명한 차들이 많아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뭐 부가티도 있고 BMW, 벤츠 정말 많이 있는데, 일단 장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차트고요. 사실 저도 찾아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무너졌나 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아. 꺾이고 있고요. 다만 좀 놀랐던 게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약간 제가 전 시간대 말씀드렸던 LVMH랑 약간 비슷한 결로 가고 있다라고 아. 생각이 되는데,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음. 브랜드가 되게 많고요. 당연히 폭스바겐 보유하고 있고요.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아우디 등이 있고 심지어 포르쉐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이 다 있네요. 유명한 기업, 저희가 아는 대부분의 그런 명품 자동차 브랜드들이 거의 다 폭스바겐 소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나 이해 갔어.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페라리구나. 맞습니다. 제가 오늘 LVMH는 폭스바겐. 맞아요. 제가 조현수 오늘 PD님은 결론에- 이제 네. 페라리와 예. 에르메스 같은 네, 아. 기업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섹터별로 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도 사실 독점이고 명품이거든요. 근데 실적도 되게 많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도 좀 보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트랙터 쪽으로는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기업이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라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음번 계속 코너 때부터는 좀 그 산업계의 명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의 정의가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여러 가지를 매기고 있는데, 사실 명품의 가치는 상대방이 매겨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크하다, 네. 또 오소고로하다. 즉 희소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에르메스와 페라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저희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엔초 페라리의 신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수요보다 한 대 더 적게 만든다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감질맛 나게. 맞아요. 사고 그래서 싶어도 못 사게.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개년치 생산량을 다 살펴보면요. 거의 11,000대에서 13,000대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차가 작년 10월 달에 F80이라고 네. 53억짜리 슈퍼카가 나왔거든요. 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냐 싶지만 바로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완판이 된 이유는 이걸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 풀지 않고요. 기존 고객 중에서 페라리를 5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 에르메스랑 똑같은데? 진짜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페라리 오너들에게 약간은 계속적인 수집욕을 자극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보면 글쎄요, 이 방송을 에르메스 관계자가 볼지 모르겠으나 페라리랑 에르메스랑 콜라보 해야겠는데요? 약간 저는 콜라보해도 되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라리 사는 사람들이 사실 에르메스의 고객층일 가능성이 아. 사실 되게 높다고 생각을 겹치겠네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겹치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해보기로 한 페라리는 주가가 어떤가요? 장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 차트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포드가 한 70조 원,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한 5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한 130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한 3조 원 정도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28%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랑 그래프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이유가 차량 생산 방식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붕어빵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드, GM, 현대차 등등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너네 살래? 라고 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먼저 주문해,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할게, 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먼저 돈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잠깐만요. 예. 돈을 다 받는다고요? 계약금만 거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의 10에서 20% 정도 받는데요. 네. 이미 지금 그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년 2개년치 주문이 늘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쌓여 주문을 있구나. 해도 적어도 1, 2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라리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 니즈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치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약 해지율이 한 1% 미만으로 되게 낮습니다. 산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소할게 막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경기 민감주 성격이 완전히 아닌 거죠. 실적이 좋을 때는 당연히 좋고 불황기 때도 이미 받아놓은 수요가 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불황기 때도 살만한 고객들이 사다 보니까 사실 주가는 그 실적의 함수라고 하듯이 쭉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으로 좀 와볼까요? 맞아요. 페라리와 다른 슈퍼카들, 그러니까 슈퍼카의 정의가 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차별점은 뭐죠? 사실 제가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연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사실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 분명한 건요. 장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라리만 유일하게 모회사 없이 단독 상장한 회사고요. 이 회사도 사실 그 2019년도에 올라왔던 그 포드 앤 페라리라는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재무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포드도 살려고 했었고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도 살려고 했었다가 마지막에 그 몸값을 좀 올려서 결국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을 팔았거든요. 그랬다가 2015년도에 분리상장해서 2015년도에 100%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죠. 롤스로이스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벤틀리도 있고 부가티도 있고 뭐 포르쉐도 있는데 이 대부분이 거의 다 폭스바겐 소속 아니면은 BMW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람보르기니도 아벤타도르, 우루스 차 진짜 잘 팔리거든요. 네.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911, 카이엔 되게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룹 산하에 있다 보니까 밸류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 너네가 명품이긴 한데 너네 자동차 제조업체잖아. 그리고 폭스바겐의 골프나 티구안 이런 중저가랑 좀 섞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네 완전한 명품이다. 밸류 한 45배 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차이가 사실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장표 보니까 앞에 장표죠. 티커가 와 레이스예요?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미국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소수적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단위로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김에 엔초 페라리가 사실 그 창업자잖아요. 창업자의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보다 항상 한 개 더 작게 만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도 IR에 나오면은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페라리는 항상 페라리 나와야 된다. 우리는 모터스포츠와 스포츠 정신을 늘 유지한다. 대중화하지 않는다가 두 번째 신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페라리는 전 차종 사륜 구동용이 아니라 후륜 구동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걸 좀 참고 삼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네. 후륜구동이 더 뭐 스포츠카 같은 건가요? 스포츠카 성격이 훨씬 더 사륜보다? 크고요. 뒤에서 미는 마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네. 뒤에서 밀고 뭐가 더 좋을까요? 막 보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좀 다르고. 아 뒤에서 밀어줘야 되죠.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오너들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특히 이제 코너링에서 확 코너링을 할 때 뒷바퀴가 털린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쫙 밀리는 그런 느낌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페라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가 뭐가 있냐 네.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차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분기 IR 자료에서 제가 따온 차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차는 5개 정도가 되는데요. 되게 여러 개가 보이죠. 여러 개가 보이는 이유는 페라리는 차가 계속 계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458 시리즈가 488이 되고 812가 되고 뭐 로마 시리즈가 되고 되게 계승이 되다 보니까 차가 되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계승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차가 SF90 스파이더라는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6 GTB, GTS라는 차가 있고 프로상계, 로마 스파이더, 12실린더리 차가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페라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무슨 제품을 파는데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페라리의 차는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레인지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다만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라리가 연비가 정말 안 좋아요. 가성비로 타는 차는 아니고 약간의 지휘제죠. 본인을 약간은 뽐내기 위해 타는 차다 보니까 하차감. 하차감이 가장 크죠. 네, 그래서 승차감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차, 그 레인지 모델의 차가 출하량의 거의 92%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아래 설명드릴 쭉 차가 있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 V6, V8, V12가 있는데요. 이거는 실린더 개수예요. 6기통, 8기통, 12기통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도 빠르고 배기음도 좋고 페라리 감성이 조금 더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아이스랑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전기차는 없냐? 네. 전기차 없습니다. 어.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근데 만드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전기차를. 이게 페라리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없었더라면 지구가 안 아팠더라면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100% 내연기관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 규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2019년도에 SF90 스파이더를 하이브리드화 첫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하이브리드화를 대중화시킨 게 296 GTB, GTS 시리즈예요. 그때부터 되게 잘 팔리게 되면서 반반으로 지금 매출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규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페라리의 어떤 감성으로 봤을 때도 내연기관 100%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흡입기에 대한 감성이 있고 맞아요. 또한 페라리를 타시는 분들이 글쎄요. 뭐 다른 세상의 얘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이게 가성비로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잠깐 가는 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가 잘 팔렸다는 건 네. 여전히 엔트리 모델도 또 가장 많이 팔리고 맞아요. 뭔가 페라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논리가 요즘 트렌드는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페라리를 삼으로써 사실 그 가장 여기서 머리를 잘 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뒤에 장표에도 있지만 맞춤형 옵션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거요? 네, 커스터마이징. 제가 뒤에 장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장표 같이 보시면요. 네. 페라리를 구매한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한 20가지가 좀 넘어요. 대표적으로 컬러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고요. 뭐 인테리어 가죽 색상, 휠 디자인, 브레이크 색상, 뭐 카본 적용 유무, 루프 스타일, 배기음 스타일, 로고, 패치, 자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차를 내릴 때 그 스태퍼라고 하죠. 잠깐 발 네. 디디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페라리를 새길지 안 새길지, 그 새기게 되면은 어떤 모양으로 새길지, 자수를 어디다 넣을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멀리서 봤을 때 페라리는 다 똑같은 페라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다 뜯어보면요. 거의 20가지 이상 선택을 하고 각 옵션마다 10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만 따져도 10에 20승, 한 1조 가지 이상 나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운행을 한다기보단 수집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고객층이 그럼 수집용으로 구매하는 고객층이 더 많은 편인가요? 일단 그게 막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네. 페라리에 대해서 오너들, 차주들 영상들을 거의 다 봤는데 거의 페라리에서 나온 분 같아요. 봤는데
딱 정확하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아. 보통은 다 데일리로 타는 차가 다 있으시고요. 어디 좋은 행사 갈 때 보통 한 번씩 끄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을 본 종합적인 결과. 그래서 고객층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고액 자산가죠. 평균적으로 100억 원 이상이고, 페라리 같은 경우가 사실 신차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반복 구매를 유도하고요. 샀던 사람이 또 삽니다. 그래서 신차 구매자의 거의 81% 정도가 이미 페라리를 한 대 이상 보유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 48%가 페라리를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나만의 페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라리를 처음 살 때 실제 차주분들 표현을 빌리면은 처음에 살 때는 무조건 빨간색을 산대요. 왜냐면은 아. 감성 색깔이니까. 아, 그게 상징이에요? 네, 상징적인 색깔이니까.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것 자체도 이탈리아의 붉은 심장, 로꼬 코르사라는 어원에서 따온 그런 색깔이거든요. 붉은 악마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살 때가 보통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을 사고, 세 번째로 살 때가 중간에 톰 브라운처럼 약간 라인을 쭉 새겨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게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고무적인 건 사실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한테만 파는 건데 재구매율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우상향하고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그런 거겠지만 계속해서 그 규모를 유지한다는 게 어쨌든 이 부자 그룹 내에서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부자 그룹이 견고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맞아요. 이게 근데 영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도 또 네. 양극화 시대에 계속 되겠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모든 기업들은 또 변화에 긍정적으로 변해야지 또 생존력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글쎄요, 뭐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로 갈 거다. 페라리도 아까 뭐 10월에요? 10월에도 이제 하나 나온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그 전기차는 뭐 좀 다른 전기차인가요?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장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딱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을 봤을 때 하이브리드 절반, 그리고 내연기관차 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9일에 페라리의 첫 전기차 로드맵이 발표가 되고요. 기술적 비전이 발표가 됩니다. 이름은 페라리 일렉트리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초에 그 전기차 C 모델이 선보이게 되고요. 내년도 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환경 규제가 없었더라면 내연기관차로 100% 갔을 테지만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목표를 발표를 한 게 IR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2030년도가 되면은 40%는 전기차로 가고, 아 진짜요? 40%는 하이브리드로 가고, 20%는 내연기관차로 가겠다. 다만 전기차의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죠. 왜? 엔진이 없으니까. 그 페라리의 그런 배기음 감성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페라리의 정체성의 위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 그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296 GTB 라인이라거나 아니면 SF90 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모든 시장의 그런 불안들을 종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일단 페라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다 알고 대응을 저는 잘 했다고 보여지는 게, 장표에 보시면은 첫 번째 2023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전용 인공 배기음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차는 소리가 안 나니까 인공적으로 우리 페라리 배기음 감성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차량 내부나 외부에 스피커도 설치를 하고 차량 안에, 좌석 안에 진동 발생 장치도 만들고요. 그리고 배기음 생성 장치를 차량 후방 중심으로 탑재를 하면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SF90이나 812 배기음 좋은 것들을 녹음을 해서 송출을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의 전환도 되게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F1에 대한 정체성도 사실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면요, 페라리가 최근에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뤘던 게 포드 앤 페라리라는 영화가 2019년도에 나왔는데, 그 영화는 F1이 아니라 르망 24시가 배경이었어요. 르망 24시는 24시간 동안 누가 멀리 가냐. 그 F1이 속도의 정점이라고 하면은 르망 24시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과 완성의 정점의 대회거든요. 근데 페라리가 여기서 2023년, 2024년, 2025년 3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력으로 봤을 때 사실 감성이 뒤처질 일은 없고, 차도 저는 못 만들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얼마나 시장에 잘 만들어서 보여줄까?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100m 단거리도 잘하고 맞아요. 42.195 마라톤도 잘한다. 너무 요약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이 페라리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문외한 같은 질문인데 이 마크 있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말? 마크를 네. 제가 정말 자세히 조사했어요. 마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장표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마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마크입니다. 이 마크가 그냥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이 카발리노 람판테라는 공식 명칭이 있고요. 한국어로 하면은 날뛰는 조랑말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날뛰는 조랑말? 날뛰는 조랑말이라고 조랑말이에요. 하고요. 위에서부터 일단 무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초록색, 하얀색, 빨강색은요. 국가적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기색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페라리의 가장 정열의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붉은 심장을 의미하는 빨강색이고요. 이게 사실 과거에는 유럽의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이탈리아는 국가별 색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빨강색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가운데 말은 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되게 깊습니다. 그냥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전쟁 영웅이었던 프란체스코 바라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비행기에 새겨진 문양이 이 문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엔초 페라리가 보고 이게 용기와 행운과 명예와 속도를 상징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투기에 붙어 있었던 문양이 맞아요. 자동차에 와 있고 네, 그 자동차는 페라리죠. 페라리면서 포뮬러 1의 늘상 속도에서 1등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포뮬러 1 있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속도를 평가하는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지금 전기차가 안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저항이 없어서 가속력은 되게 빠를 텐데 전기차 시장이 포뮬러 1이라는 가장 이 레이싱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 그렇죠. 대회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결국 성능 측면에서 속도 측면에서 내연기관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내연기관들의 로비로 인해서 못 가는 것인가 등등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사실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찾은 자료는 없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전기차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로백이 더 빨라요. 네. 그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S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F1에 내연기관차만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약간 그런 모종의 그런 협의가 좀 있지 않았나. 그리고 F1 대회가 페라리가 사실 거의 대주주급이에요. 대주주급이고 모든 스폰서십, 모든 스타덤은 사실 페라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페라리의 전기차가 속도 측면에서 성능이 올라오면 포뮬러 1도 전기차로 바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추적해서 좀 공부해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송에 다시 나와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포뮬러 1이 싱가포르에서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한 일주일 동안 되게 기간이 있거든요. 이 사실 이거 보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소음이 안 들려요. 집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워낙 커갖고. 근데 전기차로 되면 소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그 배기음을 사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이렇게 녹음해서 네. 틀 정도면 되게 중요시 오히려 여깁니다. 그 소리 나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네. 소리 들으면 막 둥둥둥 심장이 네, 뛰긴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뭐 페라리 탈뭐 상은 아니니까 네, 일단 그렇다. 네. 그리고 페라리 박물관이나 테마파크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그 DDP에서 포르쉐 차주들을 위한 행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페라리도 박물관이나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는 건가요? 지금 페라리 박물관은 이탈리아 마라넬로의 본관에 있고요. 장표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놀러 가셨을 때 한 번쯤 눈여겨서 가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이탈리아 마라넬로의 약간 명소 중에 하나예요. 페라리 박물관이 있고요. 여기는 사실 F1에 대한 모든 전시가 다 있고 페라리의 과거차, 현재차, 그리고 미래 어떤 차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2021년도에 한 50만 명 정도가 왔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65만 명, 그 다음 연도에 75만 명,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85만 명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페라리가 이 장소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싱 정신을 유지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장소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가게 되면은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 F1 트랙에서 달리는 그 트랙 차가 시뮬레이터 존이 있어요. 시뮬레이터 존 맞아요. 가상으로 있고요. 30분 타는데 한 45,000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기 용인 가면 되잖아요. 용인에 있는데 레이싱 그거. 송도에도 있고. 그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페라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역시 디테일. 아, 그렇지. 그걸 한번 꼭 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조사해보면서 알게 됐는데 장표 한번 보시면요. 페라리 월드가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와. 페라리 세계 최초 그리고 최대 페라리 실내 테마파크가 있고요. 2010년도 11월 달에 개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꼭 타봐야 될 그런 기구 중에 하나가 놀이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뮬러 로사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거든요. 재밌겠는데요? 평균적으로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의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 시속이 한 120km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의 한 2배 정도 나옵니다. 2배요? 네. 그것도 엄청 빠르잖아요. 정말 빠른데 그거보다 더 빨라서 와. 타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그 고글을 나눠준다고 해요. 고글을 쓰고 써야만 탈 수가 있는 그 롤러코스터라고 보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롤러코스터를 막 그렇게 즐겨 타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놀러 가서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러 가서 롤러코스터 사라 뭐 이런 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페라리에 대해서 도현수 PB님께서 어떤 의견을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제가 결론을 좀 가져왔는데요. 장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의 본질이자 정체성인 F1 대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체성이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르망 24시 대회, 지구력과 완성도의 정점이었던 대회에서도 3년 연속 챔피언을 끼고 있고 럭셔리 자동차의 브랜드까지 공고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디자인상이 있어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가 레드닷이라는 디자인상이 있거든요. 네. 자동차 디자인상이에요? 자동차 디자인상이 있고 뭐 각종 여러 기기가 있어요. 애플의 아이폰도 수상이 된 게 있고요. 뭐 다이슨의 에어랩도 수상이 된 게 있는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압도적인 1위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한 13회 정도 달성을 했고 참고로 경쟁사 뭐 BMW나 뭐 벤츠 같은 경우도 한 3회 정도밖에 수상을 못했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감각으로도 되게 많이 뛰어난 차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명확하다. 심지어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한 28%에다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률도 기존 레거시 자동차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회사로 생각을 했을 때는 명품이 아닌가, 완전체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페라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좀 잘 준비해봤습니다. 네. 페라리 계속 들으니까 사실 사고 싶네요. 조금은 사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 제가 네. 드렸던 적이 있는데 버킨백이었나요? 네. 맞죠? 에르메스 주식을 사는 게 더 재테크 측면에서 좋겠냐 아니면 실물의 버킨백을 사는 게 좋겠냐 사기도 어렵지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사실 버킨백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 좀 그래서 주식을 사라는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페라리는 어때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아. 페라리는 레인지 모델이 감가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감가가 많이 되고 감가가 안 되는 게 이제 F890이나 라페라리처럼 슈퍼카 모델은 감가가 안 돼요. 50억이 사도 나중에 팔면 70억, 80억 정말 희귀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코나 시리즈나 정말 스페셜한 모델들은 그런 게 있는데 로마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프로상계나 아니면 다른 296 시리즈나 이런 약간 그냥 기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좀 되다 보니까 주식을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신다고 하면은 그때 슈퍼카를 사셔가지고 그때 조금 재테크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 주에 얼마죠? 한 주에 한 65만 원 정도 해요. 65만 원이요? 500불 정도 하니까요. 그럼 그래서 소수점? 네, 소수점거래 그래서 하셨던 거고. 네, 맞아요. 소수점 거래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완전체다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를 오늘 봤는데요. 도현수 PB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에르메스는 당장 가서 사고 주식은
페라리를 사는 게 좋겠다. 다음번에 또 어떤 명품 산업군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도현수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면서 주요 지수부터 수급 그리고 특징주까지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소영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WNGH 임소영입니다. 임소영 PB. 네. 제가 얼마 만이죠? 저 거의 한 2주 만에 등장했습니다. 2주 만에.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랜만에 왔네요. 네, 그럼 오전장 정리에 앞서서 밤새 네네. 움직인 미국 증시 흐름 좀 볼 텐데요. 혼조세로 마감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요거 자료 한번 준비했는데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일 미국 시장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효과로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난항이 보도되면서 소폭 약간 밀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6% 상승, 나스닥 지수는 0.39% 하락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 S&P의 향방이 좀 달랐다라는 결론인데 네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시장이 사실 강보합 약보합의 변동성이 좀 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지수 어떻죠? 맞습니다. 우리 지수 지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HTS 지금 연결해 두었는데요. 잠깐 같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32%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5%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양 지수 모두 오전에는 강세로 출발했었는데요. 곧바로 지수 빠지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내 증시는 미국이랑 일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에도 좀 미국 오픈 AI 악재 소식의 영향을 좀 받았는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네. 네네. 수급은 어떤가요? 네, 수급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동향 같이 살펴볼 텐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지금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랑 반대로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있을까요? 시장을 이끄는 주요 종목 같은. 네네. 특징주들 한 번씩 말씀드릴 텐데요. 특징 상승 주목 섹터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종목으로 두 가지 한번 꼽아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자동차 섹터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 자동차 관련주로 저희 HTS 같이 한번 봐주실게요. 현대차랑 기아차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랑 기아차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 힘입어서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24일이랑 25일에 예정된 실적 발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조금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는 관광업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요거 보시면은 이렘이랑 하이스틸 종목 요즘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이랑 일본의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 기대감에 가스관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행사하면서 연설을 진행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이랑 함께 알래스카 LNG 관련 합작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좀 시간이 괜찮다면은 개발 사업 관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300km 달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이제 생산한 천연가스를 남부로 보내고 이거를 이제 액화를 해가지고 아시아 등지로 수출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상 가스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관이 필요할 것 같은 기대감이 나타나고 네네, 있다. 맞아요. 근데 오늘 괄목할 만한 특징주들 아까 쭉 보니까 자동차네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이 네네네. 생각보다 좋게 협의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아, 네, 우리 자동차 맞습니다. 업체한테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라는 섹터가 우리 환율에 영향을 참 많이 받거든요. 환율에도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외환 시장은 어때요? 지금 원달러 환율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미일 무역 협상이 있은 뒤로 약간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HTS 같이 보시면은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80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요. 엔화 같은 경우도 939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380원. 그러니까 뭐 여기 시장에서 조금씩 원화가 강세더니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시아 증시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는 제가 자료화면 준비해서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무역 협상 타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거 보시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2.76% 상승하고 있고요.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0.44%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무역 협상 아까 말씀 한번 주셔서 같이 설명드리자면은 5,500달러 투자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자동차랑 쌀 등 일부 농산물을 개방하겠다는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이제 그에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이제 내리기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중국 무역 회담도 차주쯤 진행될 거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시장 예상으로는 관세 기간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괜찮게 나왔다 보니까 네. 차주 28, 29일 날 스웨덴에서 열리는 것 같은데 네, 중국과의 회담도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네. 기대감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특징주 한번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섹터는 꼽아드렸지만 종목을 한번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종목도 한 번씩 짚고서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징 종목으로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네. 특징 종목으로 일단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찍었어요.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제네릭, 요게 이제 오리지널 약물인 노보노디스크 리벨서스와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말인데 사실상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맞는 주사제를 입으로 먹는 경구제로 이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오리지널이랑 동등한 효과
효과를 내는 요런 거를 이제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도우인시스라고 코스닥에서 종목이 하나 상장을 했어요. 네. 이제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박형 강화 유리를 출시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오늘 큰 폭의 이제 상장과 동시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제가 뒤에서 오후 전략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한몫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임소영 PB와 함께 오전장 주요 지수들 점검해 보면서 흐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 짚어주시죠. 네, 오후 이슈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준비해 두어서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는 25일에 미국이랑 2대2 회의를 하는 걸로 확정 지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사실상 가장 큰 이슈가 관세 협상이잖아요. 8월 1일자에 이제 관세 시한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될지가 이제 가장 큰 집중도일 텐데 아무래도 이 결과가 이제 25일 금요일에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주말 동안쯤에 네.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아직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한 명의 투자자로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일정을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요거는 일부 기업들만 제가 기재를 해둔 거라서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예측이랑 이제 수급 따라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 다들 이제 잠 못 주무실까봐 조금 걱정인데요. 이제 오늘 미국장 네. 마치고 나서 테슬라랑 이제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실상 새벽이 되다 보니까 한번 주목해 보실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쪽에서 폴더블 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X 폴드랑 이제 플립이 인기기도 하고 사전 판매 대수가 되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대 뭐 최대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한번 봤었는데 되게 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힘입어서 좀 관심이 가져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26년도에는 이제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관련 부품주들도 한번 관심 가져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7월 25일 날 공개되는 거죠? 세븐? 네, 갤럭시 맞아요. 폴더블하고 플립. 최근에 뭐 단톡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책적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폴더블에 대한 관심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오후장은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12시가 가까워지면서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의 시황 코너를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황 참 많죠. 컨텐츠들이.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그때 전후로 꽤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다 보니까 저희 12시 전후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글쎄 오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이슈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 또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죠. 드디어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 저희 임소영 PB가 간밤에 잠을 설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게 계속 뇌리에 박힙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임소영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든든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11시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